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10년 전 그는 자신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부인했었죠. 그리고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렇게 많은 의혹들을 달고도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건 사람들이 그의 말을 전적으로 믿어서였는가? 아니죠. 기꺼이 한 표를 던진 사람들도 사실 그의 말을 신뢰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죠. 그가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것만 같았거든요. 내 부동산, 내 주식이 뛸 것 같았거든요.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거짓말 좀 하는 게 뭐 큰 대수인가. 사람들은 그렇게 그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에 표를 던졌고 채워진 건 사람들이 아니라 오로지 그의 욕망뿐이었죠. 사람들은 사기를 당한 겁니다. 하지만 사기는 그 거래로 비정상적인 이득을 보려는 피해자들의 욕망 없이는 애초부터 성공할 수가 없죠. 사기의 피해자는 피해자면서 동시에 그 공범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가 드디어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오늘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명박은 혼자 이명박이 된 게 아니다. 이명박을 이명박 되게 한 모든 걸 돈으로 채워나고 나머지는 눈 감아버리는 우리 안의 이명박들, 그 저열한 이명박들을 이명박과 함께 보내자. 그래서 이명박 같은 자를 대통령으로 뽑는 나라가, 그런 천박한 나라가 다시는 되지 말자.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상쾌한 아침입니다. 유달리 그렇게 느껴지네요. 네. 날도 밝은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대략 한 9년 전 어느 날 혼자 결심한 게 있어요. 저 사람을 내 손으로 포토라인에 세우겠다. 혼자 결심한 거긴 하지만. 작년에 다스는 누구 겁니까? 그거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너무 철두철미하고 꼼꼼해서 다 피해 나갈 것이다. 평생 피해왔는데, 그게 될 거 아니야. 그런 말들을 주변에 참 많이 들었어요. 예. 소용없으니까 딴 데 집중하라고. 그래서 더욱 이 다스 누구 겁니까를 같이 호응하고 수많은 댓글을 써주고 SNS에 포 나르고, 하는 분들이 고맙고 그렇습니다. 예. 왜 안 됩니까? 다 같이 하니까 되잖아요. 네. 자, 원래는 제가 포토 라인에 서게 되는 날 이 차로 그 뒤를 따라가면서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하는 게 저의 계획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생방송 라디오를 당일날도 하고 있을 줄은 예상을 못했어요. 저한테 라디오 진행을 할 수 있게 해준 TBS 식구들이 참 원망스럽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 뒤에 하시네요. 자, 관련 뉴스가 많죠. 네. 네, 그렇습니다. 드디어 다스는 누구 겁니까에 대한 대답을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공식적으로 묻게 됩니다. 오늘 오전 9시 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거의 20가지 가까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핵심은 뇌물과 횡령, 그리고 직권남용 등일 텐데요. 검찰이 파악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는 100억 원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100억 원이 이제 일반인들에게는 엄청난 금액인데, 제가, 이명박 연구가로서, 뇌물도 1억들 등장하고 2억들 등장하고, 이렇게 다, 여기저기 모아왔더니 100억이 된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돈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물론 공평합니다. 그게 1억이든 100억이든 다 똑같이 대하는 공평한 태도가 있어요. 다 같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근데, 100억 정도, 이거 있잖아요. 일반인들한테는 공과금? 내지는, 왜 군것질 좀 하면서, 주말에 쇼핑 좀 하고 그럴 때, 그런 느낌의 액수예요. 예, 이건 푼돈입니다. 푼돈. 예, 그분에게는. 일단 여기서 시작해야 하는 건데, 가격이 아주 멉니다. 자, 요 자세한
혐의와, 예, 그 예상 형량 관련 법률적인 전망은 잠시 후에 이정열 전 판사 현 사무장, 예, 해설해 주시겠고.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며칠째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검찰 수사는 정치 보복이다라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김효재 전 정무수석이 한 말이 있는데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변호사 선임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을 빵 터지게 한, 예, 거죠. 저는 뭐, 매우 이명박적이다. 마지막까지. 예. 돈과 감옥 중 선택해야 될 기로에 섰을 때 돈을 선택하는 거죠. 예. 네, 서울시장 4년 동안 월급 한 푼 안 받았다. 변호인단에 매우 큰 돈이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요. 어제 김효재 전 수석이 밝혔습니다. 이시영 씨도, 예, 갑자기 평사원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어제 저녁 채널A 보도였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앞두고, 그러니까 그제요, 갑자기 다스의 감사법무실 소속 평사원으로 발령이 났다라고 합니다. 또 다스 내부 조직도에서 이시영 씨 이름이 사라졌다라고 하는데요. 다스 내부에서는 고의적인 인사 강등이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스 측도 이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시영 씨가 회사 모든 걸 장악하고 그런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일이 어려워지니까, 이시영 씨를 강등시킨 걸 봐라. 실세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를 스스로 세운 거거든요. 이게, 이 뉴스를 보면서, 아,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떠났구나. 머리가 이렇게밖에 안 돌아가는구나. 그러니까, 이거 초등학교 대행이거든요. 예. 네, 초고속으로 전무로 승진한 바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치밀하고, 예. 통할 만한 대행이 아니라, 나 지금 평사원이잖아. 아무 힘 없어. 이거 통합니까, 이게? 지금 와서? 말도 안 되는 대응인데,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가운데, 말도 안 되는 대응이 나오는 겁니다,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자, 관련해서 잠시 후에 자세한 혐의 다뤄보기로 하고요. 다음 뉴스. 예, 남북관계 관련된 소식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서훈 국정원장이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만났습니다. 접견은 애초에 15분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을 훌쩍 뛰어넘고 1시간 5분 동안 이뤄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과 대화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요. 앞으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큰 담판을 해야 하는 만큼 이 기회를 단순히 시간 벌기용으로 이용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뜻도 밝혔습니다.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북한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을 아주 많이 물었다라고 하는데요. 실세 9명도 함께 배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서울 국정원장 갔더니 9명이 드드득 나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고 묻는 거 아닙니까? 일본 관련 뉴스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고요. 오늘은 또 4부에 중국 이야기도 또 합니다. 중국도 갔거든요. 네. 네, 중국 갔다가요 또 러시아도 갔습니다. 지금 가 있죠. 예, 네. 그리고 내일 귀국할 예정이고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일정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표적인 대화파였죠. 틸러슨 국무장관을 해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외교안보팀을 개편한 건데요. 해임하고 후임인 측근인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을 지명했습니다. 그것도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발표하게 됐는데요. 틸러슨 장관이 북한과의 직접 접촉을 제안한 직후에 그런 식의 내용들을 썼습니다. 심지어 틸러슨 장관도요, 자신의 경질 소식을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를 보고 알았다라고 합니다. 네, MBC 보도에 따르면요. 굉장히 트럼프적이에요, 모든 게. 예, 트위터로, 이 공식적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국무장관 엄청나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전 세계를 다니는 예. 거죠. 국무장관을 해임하기 위한 절차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 머리에는 그런 게 없어요. 자신이 결정하면 끝나는 겁니다. 예. 해고. 예, 그걸 트위터로 쓰고, 국무장관이 트위터로 그걸 보고. 근데 저는,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미 회담이, 북미 회담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 틸러슨 장관을 해임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 그랬냐면 트럼프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모든 영광은 나에게. 모든 영광은. 그러니까 북미 대화 된다고 하니까
그 틸러슨 장관이 그동안 노력한 것이 결실을 맺었다. 이런 식의 분석들도 있었거든요. 꽤.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 보기가 싫은 것이고, 일부라도 다른 사람에게 고객하는 걸 견딜 수 없어 하는 거고요. 그래서 거꾸로 저는 이 경질이 북미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보여주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정이입해서 세상을 보자면, 북미 회담이 이루어졌을 때 그 영광을 조금이라도 나눠 먹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내가 다 먹을 거야 이거거든요. 본인이 모든 걸 지고 가겠다는 뜻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건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예, 틸러슨이든 누구든 조금이라도 옆에서 그 미국 언론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오랜 세월 트럼프가 그 강경 대응할 때 틸러슨이 끊임없이 대응한 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는 얘기는 북미 대화가 정상회담 성사되었을 때 생각하는 거죠. 이거 딴 사람이 가져가면 안 된다고. 예. 대단히 트럼프적이고 당연한 해고라고 봅니다. 저는. 예. 그리고 거기에 거꾸로 강경파를 심어둔 거 아닙니까? 이 강경파가 이런저런 어려운 얘기할 때 본인이 다 해결하는 거죠. 예. 지구를 구하는 거죠. 매우 트럼프적인 경질이라고 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경찰 댓글 관련 문건이 또 나왔다고요. MBC와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다음 아고라 DC인사이드 같은 인터넷에 친숙한 사이트조차요. 종북 사이트로 분류했다라는 건데요. 게시글의 내용에 따라서 핵심 세력, 동조 세력, 불만 세력으로 나눠 감시했습니다. 지난 2011년 10월달 경찰청 보안과에서 작성된 문건에 따른 내용입니다. 이건 이제 단순히 댓글을 다는 걸 넘어서 경찰이 댓글을 달았다고 하는 것도 좀 충격적인 거지만 그것도 그 규모도 뭐 2천여 명 가까이 경찰 그리고 7만 명 정도의 보수단체 회원들을 활용하려고 했다는 건데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문건이 나온 거냐면 그 소위 블랙팬, 레드팬 일반인 네티즌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인터넷상에서 그런 여론을 조성하지 못하게 주저앉히는 역할 그 문건이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기무사 발표들을 따라서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사이버 사령부에서도 나왔고, 예, 기무사에서도. 근데 그 문건에 이 명단을 경찰과 공유하라고 하는 데서 이 단서가 돼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경찰들이 댓글을 달 때 이런 네티즌들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괴롭히고 경찰이 집행위를 휘두른 거죠. 예. 앞으로 추가 문건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순 댓글을 단 게 아니라 경찰이 일반인들을 온라인상에서 계속 괴롭혔다. 대규모로. 예. 네, 우선은 계획 문건이긴 한데요. 이에 대해서 경찰은 일부다라고 부인하고 있긴 합니다. 뭘 안 부인하겠습니까 지금. 자, 그리고 그 문건 이후에 실제 사이버 안보 신고 요원 뭐 이런 식으로 예, 운영하려고 했던 얘기 또 나왔죠. 예. 네, 관련된 문건이 또 나온 건데요. 이 시기도 눈길을 끕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2012년 2월 달인데요. 경찰청 보안국에서 만든 문건입니다. 보수단체 회원 여론대응 요원으로 선발 시도하려고 했다라는 건데요. 임무는 비공개 커뮤니티부터 게임이나 일상생활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면서 이른바 안보 위협 요소에 색출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처음 나온 문건은 그 전에고요. 그 전에는 계획일 뿐이었다고 변명했거든요. 또 문건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 해에 일종의 운영계획, 실행 계획이었죠. 이제 이렇게 문서만 작성하고 또 안 했다고 그러겠죠. 예. 네, 경찰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문건은 계획에 불과하고요.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우선 내부적으로 수사단이 꾸려지긴 했습니다. 어디까지 밝혀질지 모르겠는데, 예. 저는 뭐 제보자들이나 이제 내부 고발자들이 나오겠죠. 예. 나라가 완전히 뭐. 네, 뿐만 아니라 당시 경찰청장들도요, 모두 다 지시하지도 보고받지도 않았다라면서 부인하고 있긴 합니다. 국민을 보호하라고 있는 모든 조직, 군, 경찰, 국정원, 모두가 다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감시하고. 말도 안 되는 거, 다 잡아들여야 됩니다, 저는. 이 2,000명이라고 치죠. 2,000명이 사이버 다 그 수사받고 또는 뭐 벌을 받으면, 그럼 경찰은 사이버 수사는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사이버 수사 6개월 못 해도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 관련자는 모조리 다 처벌해야 된다.
친일파가 그 논리로 넘어가가지고 아직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군요. 다시는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자, 이정현 판사님 옆에서 꿈뻑꿈뻑하고 벌써 앉아 계시기 때문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꿈뻑꿈뻑 계속 옆에서 언제 나한테 말 시키나 앉아 계셨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담담하게 혐의와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담담하게. 혐의가 뭐 20여 개다. 그런데 너무 많잖아요. 네. 좀 이해하기 쉽게, 덩어리 좀 분류를 해 주십시오. 크게 보면은 4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4가지. 예, 하나는 뇌물수수. 뇌물. 예, 뭐 뇌물 그건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너무 많으니까 그건 네. 넘어가고요. 많이 먹었다. 예. 아니, 그래도 아직까지는 전직 네.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으시는데 드셨다. 예, 그리고 많이 시식하셨다. 예. 네. 그리고 다음 2번째가 이제 횡령배임. 횡령배. 네, 그 덩어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본인이 자백했던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예, 네. 그 영법 빌딩으로 대통령 기록물을 함부로 반출한 행위. 예. 이게 대체로 이렇게 큰 세 덩어리가 있고. 유형으로 따지면 크게 세 개가 있다. 그다음 이제 예. 기타. 이제 여러 가지 좀 잡스러운 것들. 크게 이제 사실 잡스러운 범죄는 아닌데 예. 횡령배임이나 뇌물수수에 비하면 상당히 잡스러운, 뭐, 예를 들어 직권남용이라든가. 형량이 낮기 때문에. 예, 그리고 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가. 공직선거법 위반이 잡스럽다니요. 이게, 제가. 저기 다른 거는 무기징역까지 있는데, 예. 그리고 뭐 이제 군형법 위반이라든가. 네. 예,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지금 아직까지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데, 쟁점 중에 하나가 지금 다스의 실소유자가 누구냐와 관련해서 이어질 수 있는 게,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네. 당연히 따라오는 게 이제 BBK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주가 조작을 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많은 사람을 이제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거기서부터 대중적으로 이건 뭐 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알려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처벌 가능합니까? 일단 지금 액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액수가 얼마냐에 따라 법에 정해진 형이 달라집니다. 제 말은 공소시효.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1000억대 피해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아직 그 부분에 관해서 명확하게 나온 것도 없고 그래서 그렇기는 한데 액수가 상당히 많게 되면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거든요, 이게. 예. 그 무기징역이 되게 되면은 일단은 지금 현재 그 상으로는 공소시효가 무기징역에 해당하면은 공소시효가 15년이에요. 15년. 예. 그런데 2007년 12월 21일 날 이게 15년이 됐고 그 전 규정에 의하면은 10년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퇴임한 지 이제 5년 좀 넘었잖아요. 예. 그리고 중간에 이제 대통령으로 재직했던 기간 5년이 있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헌법 규정에 의해서 공소시효가 정지가 돼요. 예. 그러니까 취임하기 5년 안에 있었던 범죄라면 예. 그러면 적용이 될 수도 있어요. 취임하게 5년 안에. 예. 2008년 취임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참여정부 출범해서 그 기간 안에 이루어졌던 범죄라면은 BBK 주가 조작 사건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주가 조작은 그 직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 범죄 행위 종료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140억을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좀 다릅니다. 그건 그러니까 달라요? 주가 조작이 네. 아니고 그 140억을 돌려받은 거 아까 말씀드렸던 직권남용 그 부분에 관련이 있는 거죠. 아슬아슬하네요. 예, 그게 사실 이게 사실 드릴 말씀은 아닌데 이제 법률 종사자 입장에서는 참 이게 흥미롭고 연구 가치가 있는.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공장장님께서 범죄의 시작과 끝은 어디인가 따지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범죄가 종료돼야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끝나는 시점이 언제냐.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 예. 끝나는 시점이 언제냐라고 보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이게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140억을 돌려받는 데까지인데요. 왜냐면은 이 140억은 주가 조작을 해서 만든 돈이 빠져나간 거거든요. 그 돈을 되돌려 받는데 직권을 남용하긴 했지만 되돌려 받음으로 해서 주가 조작을 발생한 이익을 다시 얻는 범죄 완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쾌한 날에
그 부분에 관한 답은 약간 부정적인 쪽이어서 제가 안 드리는 걸로. 기왕이면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모든 것은 거기서 시작되었는데. 그렇죠. 예. 예. 안타깝게도 그 주가 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은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예, 민사시효는 더 민사는 짧기 다르지만, 때문에, 예. 예, 지금 민사시효는 지금 대통령 재직 중 기간이 소멸시효 정지나 뭐 중단 사유가 아니라서. BBK 거의, 관련은 예. 빠져나갈 수도 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하나 좀 더 뭐라 그럴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이걸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공범자가 기소돼서 처벌을 받게 되면 그 기간은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근데 김경준 씨가 처벌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지금 복합적인 사유가 있어요. 이거 그 연구 사례네요. 네. 이렇게까지 복잡한 사례가 별로 없죠.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렇구나. 잘 연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BBK는 가능한가? 주가 예. 조작은 가능한가? 네. 이 BBK 사건 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그렇죠.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펀더멘탈이죠. 모든 기술이 총 집결돼 있어요, 여기 보면. 예. 그 이유는 그것의 반복일 뿐이었다. 예,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자, 그렇고요. 지금 총 한 20여 가지 된다고 하는데, 이제 크게 나누면 3가지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타까지 4가지. 기타. 네. 기타는, 다른 참 사람들은 많습니다. 보통 네. 그 기타의 한두 건으로 이제. 그것만 해도 지금 실형 선고사안이 네. 있는데. 기타는 다루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다루지 않겠고. 가장 큰 덩어리. 예. 네, 오늘은 간략한 정리니까, 사실 후토라인 쓰고 나면 뉴스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예, 하나 애청자 여러분들께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공장장님하고 나눈 대화에 들어가 있는 혐의 중에 사자방은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이건 제가 항상 드리지만, 용돈 수준이고요, 이건. 용돈. 그때, 공과금, 전기세 얼마야 할 때, 이게, 그 정도 느낌이군요, 일반인들한테. 예? 차비, 뭐 이런 느낌이고, 실제 이분이 이제, 배부르다. 하는 느낌의 것들은 저 해외에 다 있어요. 선거 기간 중에 광고 나왔지만 항상 배고픕니다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러신 것 같긴 해요. 예, 정신적으로 항상 배고파서 그렇게 많이 드신 게 아닌가 싶은데, 여하간 큰 덩어리는 아직 시작되지 진짜 덩어리. 네. 진짜 덩어리는 시작되지 않았고, 일단 용돈들이 잡힌 건데, 예. 요 중에서 제일 큰 거는 뭡니까? 뇌물수수가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법정형 자체가 아까 잠깐 횡령배임도 크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횡령배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형이 무기징역이긴 하지만 가장 낮은 형이 5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근데 뇌물수수는 10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일단 시작부터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뇌물수수가 법정형, 형량을 정하는 가장 큰 기준입니다. 스타트라인이 굉장히 높네요. 예, 높습니다. 근데 지금 액수가 10년 이상으로 지금 출발하실 액수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빨리 가시겠네요. 스타트라인. 일단 형량 문제를 약간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분 자료가 많아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우리나라 지금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에 의하면 뇌물수수 같은 경우에 1,000만 원부터 이제 형량을 쭉쭉 정해놓고 있는데 5억 원 이상, 그러니까 6단계로 정해져 놓고 있어요. 근데 가장 높은 걸 5억 원 이상 받은 걸로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5억 원 이상을 받게 되면 기본 형량이 9년에서 12년 사이예요. 네. 그러니까 1년 정도는 약간 낮춰줄 여지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도저히 정상에 참작할 요소가 없다. 오히려 더 올려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제 기본이 11년이 되는 거예요. 11년. 예. 네. 그러니까 출발 지점이. 그렇죠. 저번에 한번 공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깎을 요소는 전혀 없고, 네. 예, 깎을 요소 중에 이제 가장 전형적인 게 말씀드렸던 대로 진지한 반성, 네. 그다음에 전과 없는 거, 네. 전과도 많으시고. 예, 해당 사항이 없으시고. 전과 진지한 반성은 절대 없으시고. 아직도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네.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개과천선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저도 없다는 쪽에. 예. 그 제로예요, 제로. 네. 그분의 평생을 걸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절대로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으셨죠. 그러니까요. 네. 그 반성이나 이런 건 절대 기대할 수 없고요. 그리고 올릴 요소는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3급 이상 공무원이고 적극적으로 요구했고 2년 이상 장기간 뇌물을 수수했고 그다음에 뇌물을 받고
부정처사라 그래가지고 잘못되기도 실제, 하고 예. 실제 실행하였다.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서면해줬다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쭈루룩 있기 때문에 올릴 요소밖에 없어요, 사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기댈 때는 어딥니까 이분이? 일단은 유죄가 인정되는 순간 상당히 위험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무죄 주장을 할 수밖에 없고 무죄 주장도 지금 객관적인 증거가 영포빌딩 지하에서 너무 많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측근들도 결국은 진술을 뒤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게 검찰 쪽 이야기더라고요. 검찰만 갔다 오면 연락이 아무도 안 됐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도 나름 어떻게 좀 방어를 하고 보호를 하려고 갔는데 보니까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예. 본인들이 들었던 해명과 너무 다른 이야기, 그러니까 계속 제가 주장해왔지만 가장 가까운 참모들한테도 거짓말하기 때문에 참모들이 거기 가서 봤더니 이거 아니네 싶은 순간 떨어져 나는 거예요. 큰일 나겠다라도. 예. 다 도망갔어요. 그 관련해가지고 지금 변호인단에 일부 몇 분 참여하셨는데 한 2달이 걸쳐서 들었는데요. 지금 변호인단이 가장 크게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보통은 이제 변호인단이 구성이 되면은 검찰의 예상 질문이 무엇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이며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인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실이 무엇이고 그걸 놓고 우리가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네. 이런 걸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의뢰인의 말이 정말 진짜일까. 이거부터 지금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상당히 극한 직업이 아닌가. 제가 여기 뉴스공장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변호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의뢰인이죠. 예. 왜냐하면 일단 내가 들은 얘기가 진짜인가부터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보통 그걸 공유하고 같이 전략을 짜잖아요. 내가 사실 거짓말 했는데 이거 방어 전략 세워야 된다. 이거 변호인하고 의논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변호인부터 속이기 때문에 변호인들이 이게 진짜일까 그걸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요? 예. 이것도 관련된 소식으로 예. 이 변호인 측에서 이제 MB 쪽에서 그런 얘기 했다는 거잖아요. 저기 돈이 없어서 변호사 선임 못 하고 예. 있다. 근데 이제 반대쪽에서 아마 김효재 전문수석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 변호사들이 시간당 90만 원을 요구하고 1년 재판하는데 100억 이걸 요구를 한다. 그래서 그 정도는 돈이 없다. 네. 그래서 이제 변호사비를 댈 돈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사실 이쪽 바닥에서 네. 경력 20년 차가 넘으면요. 네. 자문료가 시간당 70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간당 90만 원을 얘기했다는 거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는 그만큼 이 사건이 어렵다. 좋게 보면. 네. 근데 제대로 보면 비싸게 불러서 나는 이거 하기 싫으니까 나한테 오지 마세요. 아예 비싸게 불러서 선임을 못하게. 예. 전 뒤쪽에 더 무게가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보기에는 형량 이런 거 말고 그런 소식 좀 전해오세요. 어디 물어다 주십시오. 하나 있는데 시간이 모자라네요. 짧게 해주세요 그러면. 양형위원회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용 피고인도 그렇고 최순실 피고인도 그렇고 이게 형이 너무 센 거 아니냐? 낮은 거 아니냐. 낮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뭐가 문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뇌물수수 같은 경우에 빨리 해야 되는데 뇌물수수 같은 경우에 6단계인데 예. 제일 낮은 게 1,000만 원. 그다음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 3천에서 5천 사이, 5천에서 1억 사이, 1억에서 5억 사이, 5억 이상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양형위원회 사람들이 고민을 했던 건 뭐냐면 5억 이상을 받겠냐. 그거 만들 때. 왜? 야, 공무원이 5억을 직접 받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겠어? 그리고 이런 5억 거였죠. 이상을 누가 주냐. 네.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뇌물공여 같은 경우엔 4단계인데 네. 3천, 3천에서 5천, 5천에서 1억, 사법부가 너무 순진했던 1억 이상. 그러니까 이 양형위원회에서 그래가지고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걸 고쳐야 되겠는데 근데 고치면 네. 너무 뻔하잖아요, 이게. 이게 누구를 타겟으로 해서 양형위원회 기준을 고치는 건지,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들 있잖아요. 예. 네. 그런 거, 변호사들이 뭘 고민하고 있다더라. 양형위원회 뭘 고민하고 있다더라. 그런 소식 좀 가져와 주십시오. 예, 그리고 네. 법무법인 발언에 의뢰했다가 이제 시쳇말로 표태라고 리젝트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발언 내부에서도 사실 좀, 논의가 오가고 있답니다. 우리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도 그렇게 컸는데. 그때. 그래서 수뇌부와 네. 소장 변호사님들 사이에 또 지금 견해가 갈려 이명박 전 대통령 덕분에 컸죠, 당연히.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5년 내내. 하지만 이제는 버리는 거죠. 예. 원래 그랬어야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열 전 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남북 정상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이 크게 당황했다는 뉴스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 전문가 직접 모시고 이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이용채 교수님 오늘은 스튜디오 지금 나오셨습니다. 저희가 전화 연결하려고 했더니 한국에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예, 어제 저녁에 학교 출장으로 나왔는데 갑자기 공항에서 전화를 받고 지금 9시에 KTX 출장을 가야 되는데 잠깐 출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일본을 차고 연락했더니 한국 공항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스튜디오 납치해서. 지금, 캐리어 들고 일로 오셨어요. 자, 반갑습니다. 네. 네, 공장장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일본이 당황을 진짜로 많이 했나 보죠? 예, 그 남북 정상회담도 충격이지만 네. 이게 특히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게 아베 정권이 특히 트럼프 정권에게 많은 공을 들여왔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고, 예. 일본 내에서 저도 항상 궁금했었는데 그것 좀 여쭤볼게요. 국제적으로도 야, 일본 저거 너무 가랑이 사려 들어간 거 아니야? 이 정도 수준의 비판을 미국에서도 받았고 노예적이라는 비판도 받았고 일본 내에서 그런 비판은 없습니까? 근데 일본의 어떤 안전보장이라는 것은 뭐 동아시아 국가들과 친구 사이였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동아시아에서는 고립돼 있었기 때문에 일본, 한국 다 사이가 나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게 일관되게 가는 게 그렇죠. 네. 일관되게만 하는 것이 어떻게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도 우리가 참아내야 된다는 게 보편적인 일본 인식입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최대한 이익이, 미일 동맹이 최대한 이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부터 미국의 어떻게 보면 추종적으로 보일 정도로 하지만은 일본에서 의견이 좀 달라요. 일본은 어떻게 보면 일본의 자주 외교를 확보하고 있고, 일본의 자위대로 군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평등한 관계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지, 미국 내에서나 해외에서 보는 입장처럼 일본 내에서 일관되게 추종되어 있다라는 여론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일본 내에서는 이것밖에 길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군요.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도 있죠. 네, 그래서 제3국에서 보면 야 이거 너무한다 야 자존심 다 버리고 뭐 골프채 들고 뛰어다니고 혼자 자빠지고 뭐 이런 게 있었습니까? 아베 총리? 그렇죠. 특히 뭐 왜 그 한국과 중국이 역사 문제를 이야기하면 아주 강하게 나오면서 미국이 어떤 역사 문제를 지적을 하면 그래서 따라가는 모습을 봐도 어떻게 보면 일본의 외교는 아시아 외교를 하더라도 다 대미 외교라고 생각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요. 진정한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친미 국가가 아닐까 싶었는데 그런데 이제 일본이 당황했던 게 자기들은 전혀 모른 채 이런 게 자기들 뒤통수를 때리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혹은 배신하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런 느낌을 받나 봐요. 뭐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은 세계적으로도 큰 뉴스이듯이 네. 하지만 일본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미일 이 현재 강화를 통해서 네. 북한의 경제 제재를 해가고 있는데 네. 근데 일본에게 어떤 사전 통보도 없이 네. 그리고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네. 직접 북미 정상회담 하겠다는 결정은 나중에 들었기 때문에 네. 뭐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외교안보 전략을 만들어 오는 과정에서 보면 아주 큰 충격이죠. 특히 여기 보면 그 산케이 신문에서 그 후지테레비에서 항상 하는 네. 프라임 뉴스라는 하는 아주 중요한 네. 이것은 아베 정책을 지지하는 네. 여러 가지 토론 방송을 하는데 저도 거기에 한 몇 번 출연한 적이 있어요. 친아베 성격의 어떤 토론회인데 그런데도 거기 방송도 당일 예청을 못하고 긴급 방송을 편성할 정도였으니까 거의 일본 정책 라인 미디어들이 전혀 예상을 못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충격, 당황 그런 게 있었다고. 근데 일본의 특징이 또 태세 전환이 엄청 빨라요. 보니까. 그렇죠. 일본 특히 아베 정권은 무엇이 있어도 실리를 무엇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이제 늦었지만 북미 정상회담이 된과 동시에 아마 지금 국내적으로 아주 상황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예전 같으면은 북풍이라는 북한의 어떤 핵 도발이라든 미사일 도발로 극복을 했는데 만약 이게 지금 그게 없다고 한다면 역으로 생각할 거예요. 뭐랄까요. 북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급격하게 전환을 할 수도 있고, 또 미국과 한국의 어떤 양 국가에게, 일본의 납치 문제가 있죠. 이 납치 문제 해결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아주 외교전을 급박하게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재팬 패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외교전에서 빠졌다가 아니라 미국이 동북아 정책에서 우리를 안 껴주고 있다. 큰일 났다 이거. 이때까지 일본을 지탱해왔던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국을 등에 업은 전략
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태평양 전쟁 이후로. 그렇죠. 근데 그거가 갑자기 무너진 거잖아요. 네. 뭐 어떻게 보면은 근데 미국의 원래 동아시아 정책이란 게 이 네. 한국과 일본에게 항상 거리를 두면서 네. 누구를 이렇게 버릴 수 있다라는 위기 의식을 조장하면서 예, 한국과 일본을 경쟁을 시키거든요. 친미에게. 그렇지만 항상 일본 쪽에 더 무게를 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 그래도 미일 안전보장이 훨씬 더 우선되어 있었던 측면을 보면 뭐 전후에 지금까지 해왔던 일본의 외교 전체가 어떤 북미 정상회담 되고 어떻게 보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되면 이것은 냉전 충격보다 더 큰 충격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70여 년간 유지해왔던 정책 기본 틀이 있었는데 미국을 등에 업고 등등등. 근데 미국이 등에서 사라진 거예요, 갑자기. 그렇죠.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멘붕 됐는데 여기서 참 그 일본이 우리 그 보수하고 다른 점은 미국의 뜻이 그렇다면 진정한 저는 친미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의 뜻이 그렇다면 우리가 재빨리 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변한 거라고 또 봅니다, 저는. 미국의 영향력이 큰 건 사실이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북일 국회 정상화 같은 경우도 북한이 결국 미국이 그것을 허가하지 않으면 일본이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북미 외교를 우선시 해온 것은 북미 외교가 오면 북일 외교도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일본의 독자적인 자립적인 외교 폭이 아주 좁아졌고 어떻게 보면은 미일 외교만을 해왔던 냉전 이후에 탈냉전 이후에 일본 외교가 어떤 북핵이라든지 위기의식을 조장하는 외교를 해왔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질서 재편이라든지 평화구축 체제로 갔을 때 빠르게 전환하지는 못하는 좀 이런 딜레마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동안은 북한이 위험하다고 해서 지지율을 지탱해 왔는데 북한이 안 위험해져 버리면 뭘로 먹고 사나 이런 고민. 그렇죠. 네. 아베 정권이 등장한 2012년 이후에 이상하게도 아베 정권이 위기에 빠지고 선거 직전이면 항상 북한의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 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아베 내각이 몇 번 이거 넘어갈 위기가 있었는데 항상 북한의 도움으로 이게 벗어나기 때문에 일본 시민단체들이라든지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야 이거 아베의 가장 큰 친구는 이거 김정일, 김정은 아니냐 이런 정도로 네. 아주 미묘한 시기에 적절한 반응을 했죠.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것은 이후에 외교 이후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혹은 일본의 정보망이 요때쯤이면 실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우리가 해산하고 다시 선거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닐까 거꾸로 싶을 정도로 딱딱 맞아요. 예. 글쎄 우리도 나중에 보면 북풍을 여야 상관없이 어떻게 네. 보면 활용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도 일본 정치도 역시 북풍이라는 것은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베 내각에는 특히 중요했죠. 네, 아베네메.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안 통하는 상황이 동시에,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위기가 왔는데 학원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원 스캔들이 그거 사실이었어 하는 쪽으로 점점 가고 있죠, 지금. 이게 제가 지난번 이틀 전에 인터뷰 한 날 점심 때 일본 언론이 예. 공식적으로 조작된 이전 문서와 이후 문서를 공개해버렸죠. 그랬더니 약 16곳 정도가 조작된 것이 밝혀졌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물증이 확실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일본 내에서 이 아베 내각 그리고 지금 재무상에 대한 이 사회적 여론이 아주 비판적으로 급격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틀 전부터 지금 수상 관저 앞에서부터 1000명 이상의 데모가 다시 일어나고 있고. 1000명이요? 예, 그리고 특히 예전에 실즈라고 그러죠. 안보 법제에 반대했던 젊은 대학생들이 다시 모여서 지금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집회 일정이 계속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하면 형사 사건까지 갈 수도 있는 중요한 사건. 형사사건이라 하면 아베 혹은 아베 측근들이 이제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그런 거. 일단은 재무성 간부부터 시작을 하겠죠. 재무성 문서였으니까. 그렇죠. 재무성 문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렇죠. 잠깐 그 재무성 문서 뭐가 어떻게 조작됐는지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원래 이 재무성에서 맨 처음에 아마 이 모리토모 학원에게 이 부동산을 매각을 할 때는 네. 처음에는 불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게 국가 공유지를 굉장히 싸게 팔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그 가격은 안 된다고 그랬죠, 처음에. 그렇죠. 처음에 안 된다고 했는데 한 2개월 후에 예. 그러니까 이제 수상의 부인 아키에 여사의 영향이 있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아키에 여사의 이름이라든지 아베 수상과의 관계라든지 그리고 몇 정치가들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 이것은 특례라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로 문서가 공식적으로 결재가 났는데 근데 이제 이게 언론에
인터넷 리크가 돼가지고 국회에서 점점 질문을 받게 되니까 질문을 받는 작년 그 기간에 이 문서에서 그런 아베 아키의 수상의 부인의 이름이라든지 관련자 이름을 다 삭제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특례라는 남아에도 다 이름도 삭제를 한 거죠. 정상적인 거래처럼.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문서를 국회에다가 제출해버렸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문서 조작을 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은폐까지 한 상황이 된 거죠. 게다가 애초에 이 스캔들이 크게 불거졌을 때, 예? 그 일본 국민들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해명을. 물증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해명을 하는데 그 심정적으로는 저거 해명 거짓말 같은데 어쩔 수 없이 넘어갔다가 그리고 북핵이 또 터졌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지지율 올라가고 그 북실험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물증이 나와서 그때 해명했던 것이 다 거짓말이었던 것까지 같이 밝혀지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주된 위기는 그 학원장에게 네. 결국에는 속았다. 단순히. 수상의 부인이 속았고 네. 사기꾼이었다라는 논리로 이것을 넘어가려고 한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총선거를 했을 때 북한이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것은 국난이다는 큰 표현을 통해서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서 아베 수상을 지지해야 된다라고 된 건데 이번에는 물증이 나와버렸고 네. 그리고 국난은커녕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그렇죠? 아마 아베 내각 이후에 최대의 위기이고 어떻게 보면 일본 우익 세력들에게 있어도 최대 위기인 것 같아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양쪽 다. 지금은 이제 점점 어떤 큰 돌파구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했던 방식은 사카와라고 하는 당시의 재무 담당관, 지금은 전 국세청장이죠. 이분은 일단은 사임을 시켜고 그리고 내부를 일단 아소 재무상을 중심으로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겠다. 즉 일부 관료들이 충성 경쟁을 한 거다. 다시 알기 쉽게면 보스의 부인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일부 관료들이 충성을 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끊어내려고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부인 스캔들처럼 보이는데 부인 혼자 이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제 이게 나중에 부인의 그런 관여를 수상이 알고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은 이제 형사법으로 다뤄야 보겠지만 수상은 끝까지 부인을 하겠죠. 진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몇 번 일어났던 일인데 근데 이거를 빠져나갈 유일한 창구가 북한 핵실험 같은 건데 그게 안 되고 그러면 아베 내각은 어떻게 됩니까?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이제 올해는 메이지 150년이고요. 특히 아베 내각과 우익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올해 헌법 개정안을 제출하려고 했죠. 그래서 올해 9월에 총재 선거가 너무나 중요한데 어쨌든지 아베 지금 수상은 2020년 도쿄올림픽과 그리고 올해 헌법 개정 이것을 해오기 위해서 지금까지 전후 신화를 만들어 온 건데 지금 여기에서 한 5, 6개월 남겨놓고 여기에서 넘어지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시간을 끌고 지금 전 국세청장을 사임까지 시키면서도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아베 내각이 어떻게 보면은 특성인데 실리 전환이 아주 빠른 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부풍이 없으면 또 다른 부풍, 즉 북일 정상회담이라든지 아주 외교에 적극 타면서 요즘에 어제 나온 뭐랄까요 잡지 중에 하나의 재미있는 것은 지금 국제 정세가 이렇게 급격하는데 우리가 국내 문제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을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논조가 나오는 걸 보면 아주 새로운 물타기를 하는 것 같아요. 거기도 물타기, 모든 전 세계 정치권이 물타기를 하긴 합니다만, 논리 개발을 또 그렇게 하는 거군요. 예, 지금, 국난인데. 바꿀 수 있죠. 예. 국난인데, 이제 일본이 전 세계로 고립되어 간다라든지, 지금까지는 북핵의 위기였다면은 지금 일본이 미국에게도,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반도가 통일됐을 때, 핵을 가진 한반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일본은 고립되지 않느냐라는 부분 속에서 지금은 오히려 더 국론을 통일해야 된다는 논리로 바꿀 가능성도 있죠. 네. 국론 분열을 하면 안 된다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들어왔던 그 논리를 그게 일본에 수입된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우리 요즘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국론 분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거기 또 써먹고 있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어떤 우리나라의 정치 스타일이나 경제 구조가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많은 유산들이 남아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시민의 힘으로 그런 구조들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일본 사회는 매 적시기마다 그러한 찬스는 있었지만 이게 다 항상 은폐돼버리고 또 그것을 없었던 것처럼 흘려버렸기 때문에 이게 지금 쌓일 대로 쌓여온 거고 지금 이번에 하나의 특성은 이 문제가 두 가지의 요소가
개입된 거예요. 하나는 언론이 아주 집요하게 지금 물고 늘어진 건 처음이거든요. 아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자료가 왜 나왔을까? 이것은 네. 관료들이 폭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본의 이 관료 사회는 아주 신뢰가 있는 사회였는데 네. 지금 정치가들이 관료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거죠. 특히 아베 내각에는 관료 인사위원회를 가지고 모든 관료들을 따라오도록 만들었는데 관료 사회의 저항이기도 하군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 관료들이 보기에도 이것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지금 관료의 처관급, 국장급이라고 하면은 아주 일본에서는 동경대 법대를 졸업한 최대 엘리트들인데 이들이 지금 여러 형태로 폭로를 했었던 거고 이번 자료도 문서가 나왔다는 것은 결국은 누군가가 그렇죠. 그 문서를 넘겨준 거죠. 어허. 그 관료 사회도 시민 사회도 또 일본으로부터도 미국으로부터도 아베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언제 돌아가십니까? 예, 저는 3일 후에 들어가는. 가시 전에 한 번 더 납치해서 모시려고 저희는 계획 중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게이센 여학원대 이영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어준의 뉴스 공장.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노루가짐으로 상징된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으로부터 1시간 반 후면, 예. 이명박 전 대통령 포토라인에 서게 됩니다. 근데 2분만은 포토라인에 쓰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워낙 잘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네. 그죠? 섰어도 한 20번은 섰어야 되는데, 최소한. 어떠십니까? 감회가, 소회가? 예. 이 겨우내 묵은 빨래를 세탁기 돌리고 대청소하는 그런 날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진경 총수석이 딱 청소하고 나서 그 개운해지는 기분 같은. 그렇죠. 네. 그동안 청소할까 하긴 했는데, 네. 이제 이 빨래만큼은 청소를. 이 빨래만큼은. 예. 냄새 많이 빨지 나는데, 못했는데. 예, 네. 냄새 많이 나는데 절대 빨지 못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이 이 사람을 이 자리에 서게 맞습니다. 만들고 있다.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하고 외쳤던 국민들. 맞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공장장 역할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갖 댓글에 다스가 누구 거냐고 사람들이 묻기 시작하니까, 네. 예. 아무 상관없는 기사에, 예, 연애면 기사에도 연애 기사, 누구 결혼했다고 그러는데 다스는 누구 겁니다 올라오고, 거의 모든 분들이 참여하니까, 예. 답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기관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어요, 여기에.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예. 근데 여전히 이제 정치보복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 전혀 통하지 않을 일인데 당연히. 아니, 보복으로 따지자면은, 보복당한 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이에요. 이 87년 이후로 우리 직선제가 새롭게 시작되고, 대통령 직선제 새롭게 시작되고, 7번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2등과의 격차를 가장 크게 벌리면서 당선된, 네.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사람이 MB예요. 네. 서민경제 살리겠다고 이제 당선됐는데, 결국에 본인 경제만 살린 거잖아요. 보복당은 국민의 보복당한 거지. 정치 보복 얘기하려면 국민이 얘기해야지. 배신당한 것도 국민이고요. 본인이 할 얘기는 아닌 거죠. 네. 그리고 보복을 자기 측근들로부터 당하고 있죠. 그거야 뭐 측근들이 정상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측근의 본인을 제외하고서. 저는 이제 검찰과 싸웠다기보다는 자기 측근들하고 싸우고 있는 양상입니다. 측근들이 다 돌아서가지고 다 손가락을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하기 아주 편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흔히 그동안 얘기해왔던 사자방까지 포함해서 예. 4대강 자원 외교 방산비리 예. 앞으로 이제 드러나지 않은 그 빙산의 아래 수면 하에 있는 것들이 많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가 진짜 크죠. 예. 예. 그리고 조단위가 해외에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 것이 그런 숫자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숫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벌써 5년 6년 전에 네. 이거는
결정적 제보자와 함께 터져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예. 그게 이제 라디오인 뉴스공장에 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틀림없이 큰, 지상파 뉴스 혹은 또 JTC 같은 곳에 그런 제보자들이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예. 큰 숫자들이 조단위 숫자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검찰 수사로 이제 신병 처리가 되게 되면 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때 제가 보기에는 이상득 전 의원의 아들 이지영 씨 네. 또는 사위 이런 이름들이 같이 등장할 날이 머지 않았다. 라고 저는 전망하는 바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예, 저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해외 큰 덩어리들은 다 해외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예. 이 정도인가 하는 정도의 규모가 앞으로 튀어나올 것이다. 오늘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요? 그 소토라에 있어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라는 말은 안 할 것 같고요. 드러난 것만으로도 100억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뇌물 액수가 이거는 구속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임 대통령이다 보니까 게다가 전전임이죠. 바로 직전 대통령이 수감되는 상황이라 검찰이 더 꼼꼼하게 따졌다고 해요. 네, 더 보수적으로. 그러겠죠. 예. 예. 그러니까 절대 빠져나가기 힘든 것만 이제 추린 게 이 정도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영장은 칠 것 같고 그러면 이미 못 나온다. 돈을 준 사람, 돈을 또 받는 심부름을 한 사람들이 다 자백을 했기 때문에 네.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봅니다. 게다가 삼성도 물론 저는 사면 때문에 해준 건 아니라고 보지만 어떤 돈을 뇌물을 준 거 인정했지 않습니까? 이걸 형식까지 갖춰가지고 예.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아서 자수술한 이름으로다가 예. 정확하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에게 준 돈이다라는 걸 시인을 했기 때문에 예. 그걸 갖다가 그 돈을 줬을지 몰라도 나한테 준 게 아니라 그 다스 내 소유가 아닌 다스를 위해 쓴 거다라는 식으로 발표하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요.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준 돈이기 때문에 아예 특정해가지고 네. 예. 대통령이 준 돈이라고 삼성의 전 부회장 이학수 부회장이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게 60억이나 되는 거니까. 예, 그거 하나만 해도 가는 거죠. 그렇죠. 예,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는 참 검찰이 고민할 것 같습니다. 김은영 여사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명품백, 돈다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부부가 동시에 그 법적 처벌을 받거나 하는 경우는 법이 금지한다기보다는 인지상정상 우리가 안 하지 않습니까, 잘. 근데 인지상정 안 하는 건 신병 처리에만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둘 다 구속시키기가 좀 그러니까요. 경우에 한 명만 구속시킨다거나 이런 예는 있습니다. 네. 너무 연로하다거나 이 경우는 해당 안 되지만 달리 너무 연로 이제 그런 경우는 있는데 죄가 있는데 부부니까 조사를 안 한다거나 수사를 안 한다거나 기소를 안 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거는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한 거고 같이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조사는 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언론에는 등장하지 않았는데 조사는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사는 했는데 신병 처리를 어떻게 할지는 전혀 모르겠는데 그렇게 기소는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관련해서? 예. 네, 아주 짧게 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자, 아니 특히 이번에 부인의 친구 예. 지인인 사람으로부터 4억을 받아가지고 공천을 줬지 않습니까? 예.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다 마친 사실이 있는데 이런 것이 이 부인하고 무관하게 이루어질 리가 없는 거잖아요. 부인의 친구인데요. 그런 네.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직접 돈이 들어가 있는 명품 가방을 받은 거라거나 예. 또는 1억 원을 갖다가 달러로 환전한 것을 받아가지고 미국 출장 갈 때 썼다거나 예. 그런 것들은 본인이 직접 연루된 부분들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이걸 묻어두고 가지는 못할 거예요. 어디까지 확대할지 혹은 구속영장이 청구될지는 모르겠으나 관련 기소는 될 것이라고 보시는 네. 거고요. 예. 그 외에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한 비위의 특징은 최측근들이 역할 분담을 착착착 한다는 거거든요. 예. 수금조, 아니면, 기업 선정조, 예. 그 다음에 그렇게 수금한 돈을 관리하는 조, 예. 그런 식으로 착착착 분류가 되고 가족들도 막 분류가 됩니다. 해외 담당. 그게 이제 콘트롤 타워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 그게 이제 본인 모르게 예. 재정 담당 이런 사람들이 알아서 기획해서 알아서 할 경우에는
여러 역할을 갖다가 할 수가 있는데 한 사람이 이건 이제 사령관이 한 명이고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기고 이 종합하는 일은 본인이 직접 했던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서로 간 서로 일도 잘 모르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가까웠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돈이 새는 걸 그렇게 싫어한답니다. 조금이라도. 본인이 돈을 크게 쓰는 거는 괜찮은데 그게 조금이라도 중간에 누가 해먹었다. 이거 굉장히 싫어한대요. 예. 그래서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하고 겹치지 않게 하고, 예? 서로 믿지 않게 만들고, 그렇게 한 게 아닐까. 가족들도 다 역할이 있더라고요. 그림을 그려보면, 해외 담당은 이상득, 또는 이상득, 전 의원의 아들, 이런 식으로. 장원외교는 형님이 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쭉 돌면서. 형님 라인이 했죠. 박영준과 이상득. 예. 예. 근데 형님 라인이거든요. 예. 형님 라인에서 해외에서 다 했고, 그리고 그 아들도 다 해외에서, 심지어는 이제 정권 끝나기 전에 미리 빠져나갔죠. 국내를.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영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가족들과 친구들로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예. 그 특징이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음 시간에 한번 그 얘기는 다루기로 하고, 정의당의 공식 입장은 혹시 뭐 이런 큰일 있으면 한 번씩 내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요. 예. 그건 뭐 일찍이 저희들은 엄정하게 구속 수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예. 정의당 얘기로 넘어온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공동교섭단체. 예. 예, 이거, 흥미로운 시도이다. 예, 이런 말들도 많았는데 결국 하기로 했어요. 일단은 뭐 최종 결론은 안 났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다. 의원단총회에서는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고 당내 이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의당, 그러니까 현실 정치인들은 당연히 그런 모색을 해야 되는데, 정의당의 평당원 지지자들은 또 의견이 다른 분들 꽤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땠습니까? 여론이 대체로? 특히 이제 정의당 내에서 예를 들면은 민주평화당과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예. 그런 지역에서는 예. 사실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지방선거 준비하던 분들. 그다음에 민주평화당의 일부 의원들의 과거의 노동 문제라거나 이런 데 대한 어떤 철학이나 이런 걸 예. 보면서 상당히 거리감을 느꼈던 예. 그런 이제 노동계라거나 이런 데서도 그걸 같이 해도 되느냐 이런 걱정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정의당 내에도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어떤 방향으로든 힘있게 하나로 결정을 내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은 거 아닙니까? 저는 뭐 그런 문제들이 없는 건 아닌데 네. 충분히 그건 제기할 만한 문제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좀 더 크게 넓게 보자면은 이번 경우에는 하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 공동교수단체를 이루는 것이 뭐 당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더 큰 뭐 이 촛불 이후의 개혁 진영에 힘을 실어주는 의미에서도 네. 뭔가 원내교수단체에서 2대2가 되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도 뭐 민주당과 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서로 앞으로 협치해야 될 협력해야 될 일이 많은데 한편으로는 협력하고 한편으로는 경쟁도 하겠지만 그렇죠. 협력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걸 더 공고히 할 수 있다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는 점에서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대표님이나 네. 예, 또는 뭐 심상정 의원이나 현역들은 비슷한 생각입니까? 적어도? 현역들 내에서도 좀 생각이 다른 분도 있는데 다수는 예. 다수 현역 의원은 같은 생각입니다. 다수 의원이라고 하면 몇 분 안 되지 않습니까? 몇 분 안 되지만 그래도 다수는 다수죠. 그 내에서 다수죠. 그러면 상대적인 거니까. 예. 반대하시는 분은 누군가요, 그러면? 예? 몇 분 안 되는데. 아이고, 이름까지 변명할 건 아니고요. 공동교섭단체가 되면 원내대표도 두 분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한 각 분이잖아요. 당의 원내대표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예. 다만 공동교섭단체에 등록하는 예. 원내대표는 한 명 등록해야 되겠죠. 그걸 누가 하냐가 지금 최후의 관건 아닐까요? 예, 잘 협의해서 정하겠습니다. 잘하면은 원내대표 연설도 하시겠습니다, 국회에서. 지금도 사실은 비교섭단체로서, 비교섭단체 말고요, 이제는. 교섭단체로서. 교섭단체는 시간을 좀 더 주죠. 그러니까요. 예. 중계도 해줍니다. 저도 좀 교섭단체 대표 연설할 때 중계했습니다. 국회 방송만 중계하고, 예. 아니요, KBS에서도 중계했습니다. 그게 너무 짧게 나와요. 근데 이분도 하였다 하고 지나가거든요. 내용을 안 나오고.
이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정의당의 평화민주당의 내걸, 민주평화당의 내걸 요구 조건은 정리가 됐습니까? 비밀입니까? 이건 서로 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토요일 날 전국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바로 다음 주부터 공식 협상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이달 내로 다 마무리해야 되겠죠. 그게 시간도 별로 없는데요. 예. 네. 근데 이게, 당을 합친 건 아니고, 예, 당연히. 합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국회에서 의사 일정을 정하거나 여러 가지 교섭을 할 때. 그죠. 비교섭단체 20석이 안 되는 당은 참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일정을 다 통보받죠, 그냥.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가 있어야 입장할 수 있다. 예.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각자 한 대씩 없으니까 공동 구매해가지고 예. 그 자동차 타고 들어가는 거죠. 예. 당신들은 앞좌석에 타고, 뒷좌석에 타고,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번에 그 평창 올림픽 때 남북 공동 선수단으로 입장했잖아요. 한반도기 들고. 네. 그러나 경기는 보면은 여자 아이스하키는 단일팀으로 갔지만 나머지 경기는 또 따로따로 경쟁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다가 민평당하고 정의당이 공동교수단체를 이루더라도 서로 같은 부분을 함께 공동교수단체 명의로 추진하지만은 서로 다른 부분은 따로따로 이렇게 자기 주장을 갖다 펼치는 거죠. 네. 경제정책 부분에서는 뭐 좀 차이가 나는 분들이 있을 거고. 남북 문제는 대체로 비슷하고요. 네. 정치개혁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는 점이나 또는 교수단체 문턱을 낮추는 등 정치개혁을 하는 부분에서는 같은 점들이 꽤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민생과 관련해서도 지금 한국GM 문제와 관련해서도 머리를 맞대고 서로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풀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또 서로 각자의 어떤 의사나 선택을 또 존중해 가지고 서로 따로 하는 거죠. 저쪽에는 이제 박지원 대표라고 하는 네. 노련한 또 정치인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사람들이 박지원 전 대표와 노회찬 대표가 예. 손잡고 뭘 한다 하는 그림을 잘 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난해한 그림이죠. 굉장히 난해한 두 분 다 경험이 많지만 결혼은 서로 완전히 좀 다른. 아니 뭐 생각이 다르고 예. 걸어온 길도 다르지만 또 그래도 뭐 저로서도 뭐 배울 게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또 뜻이 같은 부분 남북 문제나 뜻이 같은 부분을 손잡고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림이 잘 머릿속에 안 그려지는 예. 두 분의 조합인데 앞으로 자주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림에는 구상도 있고 비구상도 있고 예, 또 뭐 초현실주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예. 초현실에 가까운 그림인데, 예. 두 분이, 그러니까 두 당이 공동교섭단체 꾸미면 저희가 따로 시간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박지원 대표와 노회찬 대표가 동시에 저희 방송에 나와가지고, 예. 생각해도 재밌네요. 예, 각오하고 있습니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개헌안, 이 뉴스가 이제 크게 보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막대하죠. 예. 네. 근데 지금 정부 개헌안, 왜냐면은 국회 개헌안이 지금 안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작년 2기초부터 사실 개헌 한다 했고, 꼭 하겠다고 했고, 그때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하라고 요구했었어요. 예.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꼭 하라고, 공식적으로. 근데 지금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일단 왜 하지 말라는 거죠?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사실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인데 자유한국당은 개헌하기 싫은 거고요. 개헌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은 네. 개헌을 지방선거 때 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금 스스로 어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10월 달에 하겠다고 얘기는 하지만 진정으로 개헌할 뜻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왜, 적극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기했고 그 이후로 개헌 이야기를 훨씬 더 주도적으로 했고. 개헌을 갖다가 30년 전에 개헌했는데 30년이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민주주의라거나 여러 측면에서 개선할 부분을 반영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개헌하자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자유한국당에서 개헌 얘기를 꺼냈던 것은 지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다음 대권을 차지하기 힘든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지지가 너무 낮아가지고 예. 다음 대권을 차지할 가능성이 적으니까 헌법을 고쳐가지고 대통령 없는
그러니까요. 권력을 합동으로 추구한다거나 네네. 이 소위 말하는 제3지대. 예. 그 제3지대에 모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자신이 없었던 사람들, 가능성이 없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예. 근데 여하튼 대통령이 탄핵되고 조기 대선을 통해서 새 정권이 탄생을 하니까 개헌을 하려고 했던 그 목표 자체가 상실되어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물론 이제 다음 대선도 이분들은 자신이 없어서 입만 열면 이제 대통령 없는 어떤 권력 체제를 갖다가 예. 좀 대통령이 힘이 없는 권력 체제를 원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는 안 되니까 연대해가지고 너는 대통령, 뭐 너는 외치, 나는 외치, 뭐 이런 식으로. 너는 20%짜리 대통령, 예. 그리고 우리는 힘 합해가지고 80% 권력을 갖는 국무총리, 예. 이게 나눠 먹자, 뭐 이런 발상들이 많은데 그런 발상들도 지금은 굉장히 현저히 좀 낮아졌기 때문에 그 개헌에 대한 의욕이 별로 없는 거죠. 차기 대권에 대한 그림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뒤를 빼는 거죠, 지금. 그렇죠. 말하자면. 예. 근데 반면에 다른 분들은 정의당도 그렇습니다만 기본권, 예. 지방분권, 그다음에 대통령에게 너무 집중된 권력을 좀 분산하는 그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반드시 개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6월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 안 나오니까 이제 정부 개헌안, 뭐 사실상 대통령 개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안이 나와서 국회로 가서 통과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근데 이제 이 점에 관해서 저는 개헌이 안 되고 있는 건 국회 탓이고 국회 내에서도 약속을 어긴 여러 정당들 탓입니다. 네. 그 100%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 네. 또 대통령은 헌법상으로도 개정안을 발의할 권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하등 잘못된 게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대통령 그 자문위원회에서 내놓은 그 안의 개요를 보니까 그 상당히 좋은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발의를 갖다가 만약 3월 21일 날 하게 되면은 예. 그것 때문에 부담감을 느껴서 국회가 한 5월까지 안을 만들 것인가 그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더 반발하겠죠. 예, 반발할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안만 남는데 예. 그럼 대통령이 발의한 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냐? 안 되죠. 또 안 됩니다. 이게 예. 3분의 2가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 대통령 안이 폐기되거나 예. 다루지도 않고 폐기되거나 부결될 거예요. 다룬다면은. 그러면 그 상황은 좋은 상황인가? 예. 그 나쁜 선택을 한 책임은 다른 야당들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 대통령이 정치적 먹잇감이 되겠죠. 모처럼 낸 안이 그렇게 폐기되거나 부결되는 상황은 저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그 시점이 예. 4월 말 남북 정상회담, 5월 말 북미 정상회담을 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어쨌든 책임은 그 일부 야당에게 있지만 보수 야당에 있지만은 대통령의 난이 막 망가지고 이렇게 부서지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대통령이 이제 국내 예를 들어서 사실이 아니지만 근데 요즘 워낙 가짜 뉴스를 말도 안 되게 만들어내니까 장기 집권하려고 대통령이 몰래 그런 표현 쓸 거예요 아마 몰래 개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개헌안을 만들어 지금 밀어붙이려고 한다. 이미 뭐 사회주의 헌법이니 뭐인데 저는 그런 비난이 그런 가짜 뉴스에 근거한 비난이 두려운 게 아니고 모처럼 이제 헌법상의 합법적 권리이기도 하고 좋은 내용으로 만들었지만 국회에서는 그것이 통과가 안 되는 그 상황, 그걸 통해서 이제 보수 야당들이 나쁘다는 걸 증명할 수는 있지만 증명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도 망가지고 또 개헌에 관련 논의도 다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대혼란이 일어나겠죠. 예. 정치적으로는. 예. 제가 어제 그 우원식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예. 이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국민들에게 이런 대통령의 안을 갖다가 제시하고 또 국회에서 검토할 수 있게 던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공식 발의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 지적은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이런 거는 정쟁의 수사를 만들어서 왜냐면 내용들을 읽어볼 사람도 거의 없고요. 실제로 일반인 중에는. 그리고 이제 뉴스에 나오는 짤막한 제목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러면 이게 남북회담, 북미회담을 다 덮진 못하더라도 상당 정도 깎아먹을 수도 있어요. 뉴스가 안 보이게, 뉴스를 키워가지고. 저도 그런 우려가 있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상 또 하자가 없는 원칙인데, 이게. 여기 어디에 하자가 있는가. 사실 하자는 없거든요. 이건 정부적 판단이지. 그래서 저는 그 안을 제출하되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제출만 해놓고 살아있는 안으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압박을 해 나가는. 그래서 6월 달에는 보수 야당들의 그 약속 위반으로 안 되더라도 뭐 10월이든 언제든 좀 될 수 있도록, 물론 그 가능성이 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안을 살려두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뜻대로 대통령이 움직이는 거 아니니까요. 예. 본인 마음대로 하겠죠. 본인 마음대로 할 텐데 갑자기 그 생각도 듭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요 얘기 그 교섭단체, 저는 사실 정의당이 언제 교섭단체가 되겠는가, 항상. 교섭단체가 되면 안 된다가 아니라, 돼야 할 텐데, 야, 이 현 선거제에서 가능하겠는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한 20년 가까이 하는데, 네. 진보정당이. 근데 이제 공동교섭단체, 이것도 사실, 안철수 대표에게 감사해야 하는 일이군요.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으나, 나비 효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요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정의당이 장관으로 같이 참여한다든가 그거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뭐 정치 불가능한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파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저희가 뭐 마이카는 아니지만 아워카를 네. 이제 타게 되니까 네. 마이카를 갖게 되는 날도 조만간 오겠죠. 다음 선거에서는 마이카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그 전에라도 예. 공동교섭단체 원내대표로서 뭐 장관 몇 개 내놓으라고. 그런 협박도 가능해요. 예, 뭐 뉴스 공장에서 대접이 달라지겠죠. 커피를 2잔 준다거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실 찾아 3만리, 국이 찾아 10만리. 시사요정 김어준입니다. 오늘 일본이 북미 정상회담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짚었는데 이번에는 중국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짚어보겠습니다. 중국 동아대 우수근 교수님 스튜디오에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 나오셨을 때 대박이었는데 예. 시간이 없어서 전달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요. 예. 그 정도 많이 하셨어요. 예. 폭발적인 반응이었는데. 감사합니다. 자, 우선, 그 얘기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일본이 엄청 당황했다. 물론 뭐 전 세계가 다 당황했어요. 당황하거나, 근데 그 당황의 종류가 놀라움, 기쁨, 이것도 있고, 큰일 났다, 우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일단 중국은 어떤 종류의 당황입니까? 한국 언론에서 제가 질문 드린 이유는 중국 패싱을 우려한다, 뭐 이런 식의, 걱정한다는 식의 보도도 있거든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당황은 조금 하긴 했지만 그것은 예. 그 돌아이라는 예. 트럼프와 김정은이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나올지 모른다에 대한 당황이고 예. 어차피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 하면서 금방 넘어갔고 다만 이번 북미 정상회담 등에 대해서 예. 중국은 되게 기분 좋게 바라보고 있죠. 기분 좋게. 우려보다는 왜 그런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시겠어요? 공산당 고위 간부들과 전화가 가능하신 분 아닙니까? 쭉 이렇게 돌려봤더니 어떤 반응입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이 중국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대체로 약 4가지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첫 번째는 그동안 중국은 계속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을 주창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고맙게도 예. 중국이 주창했던 것을 그대로 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중국 입장에서는. 네, 예. 그러니까 즐겁죠. 자기가 한 말이 맞았다.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은 쌍중단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네. 도발하지 마라, 네. 북한.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을 줄임으로써 북미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또 대통령을 통해서 성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주장이 맞았다. 네, 그러니까 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것이죠. 세 번째. 봐, 우리 말이 맞지 이런 거죠. 예. 세 번째 이번에 중국의 억울함이 증명이 됐거든요. 어떤 억울함? 뭐가 억울한지 아십니까? 그동안 북한 문제는 항상 국제사회에서는 미국도 말이야. 중국 니네가 똑바로 영향력 행사에 니들이 안 그렇죠. 하니까. 근데 중국은 우리 문제가 아니다. 북한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다. 당사자끼리 풀어야 되지 않냐 했는데 이번에 북미 간의 문제로 북미 간의 대화로 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자기 말이 맞았다. 그러니까 아.
쾌지나 칭칭나니 할 판이에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이 모든 것을 주도해주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이 너무 고맙죠. 감사하죠. 반면에 트럼프한테는 부글부글 짜증이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요? 대북 압박을 가해라 해서 가해가지고 북중 관계는 최악이 됐는데 갑자기 호련히 패싱해가지고 뭡니까? 자기 광만 팔았다. 토사구팽. 네. 그러니까 트럼프 부글부글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고맙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대행해주고 있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성원하면서 이번에 특사도 의외로 맞이했다라고 천만의 말씀. 있는 그대로 고마운 마음에 시진핑 주석의 정치 생명이 달려있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만나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중국을 봐야지 활용할 수 있죠.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그럼요. 예. 별도로 전화해보셨더니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이건 전화할 필요도 없어요. 텔레파시로 딱 하면 알아요. 어제 밤에도 나타나가지고. 그래도 전화 좀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진핑 주석이 국빈 방문 해달라고 그전에도 요구를 했는데 국빈 방문을 하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이 한국을 이제 적정 거리에서 관리한다. 예, 너무 가까이 가지도 않고. 근데 이 일로 좀 더 가까워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중국이 한국을 적정거리에서 관리한다는 것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잘못된 시각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예. 왜 그러냐면 들어보시죠. 예.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국빈 방문을 한국에 해야지만 정상 방문을 해야지만 한중 관계가 더 개선된다라는 중국의 시그널이 되는 것인데 중국이 대륙 후예라지만 사실 잘 보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밴댕이 무슨 딱지 같다라는 네. 속이 상당히 좁은 면도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지난번에 우리 대통령이 방중을 해갖고 한중 정상회담을 했지만 아직도 한중 관계 냉랭하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는 한국에서는 일방적으로 중국에 요구하는 것이죠. 정상 방문을 했으니까 이제는 유코도 보내고 네. 대한 투자도 좀 보내라, 더 늘려라 하는데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일방적인 요구만 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중국에 대해서 할 것은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라기만 한다. 상호적이지 못하지 않냐. 중국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꿍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좀 대국적인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이럴 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시는 감성적인 터치, 소프트 외교로 나갈 필요가 있는 어떻게 거죠. 해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 게 아니지만 중국이 6.25 전쟁 때 사망한 중국군 유해를 계속 송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감동을 줬거든요. 요번에 우리도 감성적인 터치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감동함으로써 시진핑 주석도 중국 민심이 이러니까 우리 한번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첫 번째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판다 있지 않습니까? 판다. 시진핑 주석도 이 판다를 통해서 많은 힐링이 되고 했는데요. 판다 작년에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중국 북경 아시안 게임의 모델이 된 우리의 호돌이와 같은 판다가 죽었는데 그 판판의 영상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한국인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 동영상을 가지고 중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판다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주는 것. 큰 효과가 있어요. 이거는 중국 대사관 측에서 다 봤거든요. 그다음에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좋아요? 예, 중국 당국에서도 우리들이 되게 좋아하는 판다를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다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감동적인 영상을 만들어줬네라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좀 민감하죠. 특히 자유한국당 잘한당이죠. 뭘 잘하는지 모르지만 잘한당. 이 자유한국당은 쌍술 들고 또 반대하겠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 피스메이커와 같은 그런 몸으로 대국적인 측면에서 중국한테 이런 제안을 하기를 바랍니다. 뭐냐면요. 경기도 파주에는요, 6.25 전쟁에 참가한 16개국의 참전 기념탑이라든가 기념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와 싸웠던 중국과 북한에 대한 것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적국이었으니까요.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전쟁이라는 것은 참화는 피와 구분 없이 다 희생자다. 전쟁 광해에서 희생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 전쟁과 같은 참화가 없어지기 위해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도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대승적인 측면에서 북한과 특히 중국에 대해서 중국군의 희생자들을 위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위령탑이라든가 위령비를 제안하면요. 그러니까 중국은 정말 감동받을 거예요. 어쨌든 당시는 우리가 배운 바대로 남한의 입장에서는 공산화를 위해서 들어온 중공군이었는데 지금
그 평화 국면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 희생된 개개인들에 대한 위험비를 만들어서 세운다. 당시 한국 정부에서 한국에서 이제 목숨을 잃은 그 개개인 중국인들을 위한 위령비를 세운다. 이런 게 큰. 맞아요. 그래요? 그처럼 우리가 더 포용적인 자세로 이거는 그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하고도 부합하지 않습니까? 포용적인 자세로 중국에게 과거는 과거고 그 참화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을까 하면요. 중국인들 엄청나게 감동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감성적인 터치로 해가지고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하게끔 분위기를 유도해 나가는 게 좋겠죠.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 국내 정서로 과연 그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고, 그렇긴 하지만 이제 중국 관점에서 보자면 그런 게, 영향을 줄 것이다. 그 말씀 알겠고요. 이 얘기도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북미 회담이라든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방향은 중국 입장에서는 불만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예. 네. 불만이 없다는 말씀이시고. 물론 우려는 있죠. 자기들이 역할이 축소될까 봐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차피 남북 통일 국면이라든가 남북한 한반도에서 중요한 국면은 주변의 가장 강대국인 중국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자기들이 주창하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잘 이끌어주고 있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죠. 세계에 중국말이 맞았다는 걸 입증해 가고 있는 거라서. 그렇죠. 기본적으로 불만이 없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해가 일치하는 거죠, 우리하고 이 그렇죠. 부분에서는. 네. 네. 모신님의, 큰 문제가 없다고 하니, 그쪽은. 모신님의 이 시진핑 현 주석이, 전 세계적으로, 야, 이거 영구 집권하는 이제 황제로 가는 거 아니냐. 3년이면 없애고, 공산당의, 뭐랄까요. 기본적인 작동 방식을 다 뭉개뜨리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우선, 이렇게 하면 전 세계적으로 그거는 소위 기본적인 민주 원리를 무너뜨리라는 거라는 비난을 받을 줄 알았겠죠, 당연히. 아니, 네. 간장장장, 공장장님도 아시는데, 네. 중국 사람도 5,000년 문화대국입니다. 네.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있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도 많은데, 왜 이걸 하는 거죠,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보면 비난받기 딱 좋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죠? 대내외적인 비난이 있고 역풍이 있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국의 그 절박함. 중국 입장에서 한번 해설해 주세요. 왜 중국에서 뻔히 야 황제냐 이런 소리 전 세계적으로 들을 거 아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지사지, 제대로 역지하면요. 역지사지하면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것, 비난이 있을 거라는 거 알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함의 발로인데요. 예를 들면은. 무슨 절박함을 중국 입장에서 느낍니까? 중국은요, 영토가 크다 보니까 국제사회에서 해결하기 가장 쉽지 않은 것이 민족주의, 영토 문제거든요. 네. 중국은. 소수 문제가 엄청 많죠. 네. 우리는 독도 하나만으로도 일본하고 되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국은 그 거대한 땅덩어리 유지하다 보니까 14개국하고 영토를 맞대고 있고 6개국하고 해상 분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네.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중국만의 대국병이 있는 것이죠. 저는 그걸 갖다가 나라 국자를 써갖고 삼국 문제, 세계의 나라 문제라고 하는데요. 국내 문제,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부정부패 문제, 빈부격차 문제, 환경 문제, 다양한 문제가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하나가 해결이 쉽지 않고 게다가 국제 문제. 네. 중국이 발전할수록 미국과 일본, 베트남, 인도 점점 합종력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네. 게다가 금방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국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국경 문제도 있거든요. 미국은 국경 문제가 캐나다하고 멕시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크지만. 근데 중국은 엄청나게 많아요. 예, 자유민주 국가니까 미국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지만 중국은 이웃한 나라들하고 사이가 다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이 삼국 문제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중국을 표현하죠. 중국은 일본의 스모 선수처럼 거대한 스모 선수예요. 겉으로 보면 그 덩치 누가 덤빕니까? 하지만 그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스모 선수는 초고도 비만증 환자거든요. 그 비만증 환자에 가장 무서운 것은 내부에 있는 합병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스스로 이 합병증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즉 살을 빼지 않으면은 잘 살기가 쉽지 않은데 살을 뺀다는 것은 거대 국가 중국임을 포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은 상하이 공화국, 북경 공화국, 심천 공화국처럼 조그만 나라의 수장이 되는 것보다는 중국이라는 거대의 국가의 수장이 되고 싶은 것이죠. 즉 중국이라는 나라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한 중국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것이 계속 다양한 문제로 축적되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의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중국의 역대 왕조는요, 약 70년 정도밖에 지속되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은 1949년에 건국되었고 2018년, 68, 9년을 지나가고 있어요. 역사의 교훈도 있고 실제로 엄청나게 문제가 산적하고 있으니까 시진핑 주석이 이럴 때 절대 권력을 가지고,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중국이란 나라가 붕괴된다. 그러니까 나에게 힘을 다오. 그래서 생사의 기로에서 칼을 뺀 그런 형국인 것이죠. 중국 소위 이제 지금 지도부가 가지고 있는 상황인식이 그러하다. 그렇죠. 예. 그게 지금 전 세계적인, 중국도 지금 국제적인 국가,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어떤 법규를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그래서 당연히 비난받을 거 알지만, 자기들 생각이 그렇다, 지금 현재. 예. 아니, 안 위기다, 그러면, 위기.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어. 이거는 중국의 역사가.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우수근 교수님이었습니다. 안녕! 하나 꼭 제안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10년 전 그는 자신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부인했었죠. 그리고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렇게 많은 의혹들을 달고도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건 사람들이 그의 말을 전적으로 믿어서였는가? 아니죠. 기꺼이 한 표를 던진 사람들도 사실 그의 말을 신뢰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죠. 그가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것만 같았거든요. 내 부동산, 내 주식이 뛸 것 같았거든요.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거짓말 좀 하는 게 뭐 큰 대수인가. 사람들은 그렇게 그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에 표를 던졌고 채워진 건 사람들이 아니라 오로지 그의 욕망뿐이었죠. 사람들은 사기를 당한 겁니다. 하지만 사기는 그 거래로 비정상적인 이득을 보려는 피해자들의 욕망 없이는 애초부터 성공할 수가 없죠. 사기의 피해자는 피해자면서 동시에 그 공범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가 드디어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오늘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명박은 혼자 이명박이 된 게 아니다. 이명박을 이명박 되게 한 모든 걸 돈으로 채워나고 나머지는 눈 감아버리는 우리 안의 이명박들, 그 저열한 이명박들을 이명박과 함께 보내자. 그래서 이명박 같은 자를 대통령으로 뽑는 나라가, 그런 천박한 나라가 다시는 되지 말자.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상쾌한 아침입니다. 유달리 그렇게 느껴지네요. 예. 날도 밝은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대략 한 9년 전 어느 날 혼자 결심한 게 있어요. 저 사람을 내 손으로 포토라인에 세우겠다. 혼자 결심하고 있긴 하지만. 작년에 다스는 누구 겁니까? 그거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너무 철두철미하고 꼼꼼해서 다 피해 나갈 것이다. 평생 피해왔는데, 그게 될 거 아니야. 그런 말들을 주변에 참 많이 들었어요. 예. 소용없으니까 딴 데 집중하라고. 그래서 더욱 이 다스는 누구 겁니까를 같이 호응하고 수많은 댓글을 써주고 SNS에 퍼나르고, 하는 분들이 고맙고 그렇습니다. 예. 그거 안 됩니까? 다 같이 하니까 되잖아요. 예. 자, 원래는 제가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날 이 차로 그 뒤를 따라가면서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하는 게 저의 계획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생방송 라디오를 당일날도 하고 있을 줄은 예상을 못했어요. 저한테 라디오 진행을 할 수 있게 해준 TBS 식구들이 참 원망스럽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 뒤에 하시네요. 자,
관련 뉴스가 많죠. 예. 네, 그렇습니다. 드디어 다스는 누구 겁니까에 대한 대답을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공식적으로 묻게 됩니다. 오늘 오전 9시 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거의 20가지 가까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핵심은 뇌물과 횡령, 그리고 직권남용 등일 텐데요. 검찰이 파악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는 100억 원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100억 원이 이제 일반인들에게는 엄청난 금액인데, 제가, 이명박 연구가로서, 이 뇌물도 1억들 등장하고 2억들 등장하고, 이렇게 다 여기저기 모아봤더니 100억이 된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돈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물론 공평합니다. 그게 1억이든 100억이든 다 똑같이 대하는 공평한 태도가 있어요. 다 같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근데, 100억 정도, 이거 있잖아요. 일반인들한테는 공과금? 내지는, 왜 군것질 좀 하면서, 예. 주말에 쇼핑 좀 하고 그럴 때, 그런 느낌의 액수예요. 예. 이건 푼돈입니다. 푼돈. 예. 그분에게는. 일단 여기서 시작해야 하는 건데, 예. 갈 길이 아주 멉니다. 자, 요 자세한 혐의와, 예, 예상 형량 관련 법률적인 전망은 잠시 후에 이정열 전 판사 현 사무장, 예, 해설해 주시겠고.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며칠째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검찰 수사는 정치보복이다라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김효재 전 정무수석이 한 말이 있는데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변호사 선임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을 빵 터지게 한, 예, 거죠. 저는 매우 이명박적이다, 마지막까지. 예. 돈과 감옥 중 선택해야 될 기로에 섰을 때 돈을 선택하는 거죠. 예. 네, 서울시장 4년 동안 월급 한 푼 안 받았다. 변호인단에 매우 큰 돈이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요. 어제 김효재 전 수석이 밝혔습니다. 이시영 씨도, 예, 갑자기 평사원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어제 저녁 채널A 보도였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앞두고, 그러니까 그제요, 갑자기 다스의 감사법무실 소속 평사원으로 발령이 났다라고 합니다. 또 다스 내부 조직도에서 이시영 씨 이름이 사라졌다라고 하는데요. 다스 내부에서는 고의적인 인사 강등이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스 측도 이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시영 씨가 회사 모든 걸 장악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일이 어려워지니까, 이시영 씨를 강등시키는 걸 봐라. 실세가 아니다. 이런 식의 이제 논리를 스스로 세운 거거든요. 이게, 이 뉴스를 보면서,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떠났구나. 머리가 이렇게밖에 안 돌아가는구나. 그러니까, 이거 초등학교 대행이거든요. 예? 네, 초고속으로 전무로 승진한 바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치밀하고, 예. 통할 만한 대행이 아니라, 나 지금 평사원이잖아. 아무 힘 없어. 이거 통합니까, 이게? 지금 와서? 말도 안 되는 대응인데,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가운데, 말도 안 되는 대응이 나오는 겁니다,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자, 관련해서 잠시 후에 자세한 혐의 다뤄보기로 하고요. 다음 뉴스. 예, 남북관계 관련된 소식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서훈 국정원장이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만났습니다. 접견은 애초에 15분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을 훌쩍 뛰어넘고 1시간 5분 동안 이뤄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과 대화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요. 앞으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큰 담판을 해야 하는 만큼 이 기회를 단순히 시간 벌기용으로 이용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뜻도 밝혔습니다.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북한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을 아주 많이 물었다고 하는데요. 실세 9명도 함께 배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서울 국정원장 갔더니 9명이 드드득 나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고 묻는 거 아닙니까? 일본 관련 뉴스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고요. 오늘은 또 4부에 중국 이야기도 또 합니다. 중국도 갔거든요. 네. 네, 중국 갔다가요 또 러시아로 갔습니다. 지금 가 있죠. 예, 네. 그리고 내일 귀국할 예정이고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일정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표적인 대화파였죠. 틸러슨 국무장관을 해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외교안보팀을 개편한 건데요. 해임하고 후임인 측근인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을 지명했습니다. 그것도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발표하게 됐는데요. 틸러슨 장관이 북한과의 직접 접촉을 제안한 직후에 그런 식의 내용들을 썼습니다. 심지어 틸러슨 장관도요, 자신의 경질 소식을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를 보고 알았다라고 합니다. 네, MBC 보도에 따르면요. 굉장히 트럼프적이에요, 모든 게. 예, 트위터로, 그러니까 이 공식적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국무장관 엄청나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전 세계를 다니는 예. 거죠. 국무장관을 해임하기 위한 절차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 머리에는 그런 게 없어요. 자신이 결정하면 끝나는 겁니다. 예. 해고. 예, 그걸 트위터로 쓰고, 국무장관의 트위터로 그걸 보고. 근데 저는,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미 회담이, 북미 회담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 틸러슨 장관을 해임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 그랬냐면, 트럼프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모든 영광은 나에게. 모든 영광은. 그러니까 북미 대화 된다고 하니까, 그 틸러슨 장관이 그동안 노력한 것이 결실을 맺었다. 이런 식의 분석들도 있었거든요. 꽤.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 보기가 싫은 것이고, 일부라도 다른 사람에게 고객하는 걸 견딜 수 없어 하는 거고요. 그래서 거꾸로 저는 이 경질이 북미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보여주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정이입해서 세상을 보자면, 북미 회담이 이루어졌을 때 그 영광을 조금이라도 나눠 먹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내가 다 먹을 거야, 이거거든요. 본인이 모든 걸 지고 가겠다는 뜻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건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예, 틸러슨이든 누구든 조금이라도 옆에서 그 미국 언론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오랜 세월 트럼프가 그 강경 대응할 때 틸러슨이 끊임없이 대응한 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는 얘기는 북미 대화가 정상회담 성사되었을 때 생각하는 거죠. 이거 딴 사람이 가져가면 안 된다고. 예. 대단히 트럼프적이고 당연한 해고라고 봅니다, 저는. 예. 그리고 거기에 거꾸로 강경파를 심어둔 거 아닙니까? 이 강경파가 이런저런 어려운 얘기할 때 본인이 다 해결하는 거죠. 예. 지구를 구하는 거죠. 매우 트럼프적인 경질이라고 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경찰 댓글 관련 문건이요 또 나왔다고요. MBC와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다음 아고라, DC인사이드 같은 인터넷에 친숙한 사이트조차요 종북 사이트로 분류했다라는 건데요. 게시글의 내용에 따라서 핵심 세력, 동조 세력, 불만 세력으로 나눠 감시했습니다. 지난 2011년 10월달 경찰청 보안까지 작성된 문건에 따른 내용입니다. 이건 이제 단순히 댓글을 다는 걸 넘어서 경찰이 댓글을 달았다고 하는 것도 좀 충격적인 거지만 그것도 그 규모도 뭐 2천여 명 가까이 경찰 그리고 7만 명 정도의 보수단체 회원들을 활용하려고 했다는 건데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문건이 나온 거냐면 그 소위 블랙팬, 레드팬 일반인 네티즌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인터넷상에서 그런 여론을 조성하지 못하게 주저앉히는 역할 그 문건이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기무사 발표들을 따라서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사이버 사령부에서도 나왔고, 예, 기무사에서도. 근데 그 문건에 이 명단을 경찰과 공유하라고 하는 데서 이 단서가 돼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경찰들이 댓글을 달 때 이런 네티즌들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괴롭히고 경찰이 집행위를 휘두른 거죠. 예. 앞으로 추가 문건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순 댓글을 단 게 아니라 경찰이 일반인들을 온라인상에서 계속 괴롭혔다, 대규모로. 예. 네, 우선은 계획 문건이긴 한데요. 이에 대해서 경찰은 일부다라고 부인하고 있긴 합니다. 뭘 안 부인하겠습니까, 지금. 자, 그리고 그 문건 이후에 실제
사이버 안보 신고 요원 뭐 이런 식으로 예, 운영하려고 했던 계획이 또 나왔죠. 예. 네, 관련된 문건이 또 나온 건데요. 이 시기도 눈길을 끕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2012년 2월 달인데요. 경찰청 보안국에서 만든 문건입니다. 보수단체 회원 여론 대응 요원으로 선발 시도하려고 했다라는 건데요. 임무는 비공개 커뮤니티부터 게임이나 일상생활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면서 이른바 안보 위협 요소에 색출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처음 나온 문건은 그 전에고요. 그 전에는 계획일 뿐이었다고 변명했거든요. 또 문건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 해에 일종의 운영계획, 실행계획이었죠. 이제 이렇게 문서만 작성하고 또 안 했다고 그러겠죠. 예. 네, 경찰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문건은 계획에 불과하고요.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우선 내부적으로 수사단이 꾸려지긴 했습니다. 어디까지 밝혀질지 모르겠는데, 예. 저는 뭐 제보자들이나 이제 내부 고발자들이 나오겠죠. 예. 나라가 완전히 뭐. 네, 뿐만 아니라 당시 경찰청장들도요, 모두 다 지시하지도 보고받지도 않았다라면서 부인하고 있긴 합니다. 국민을 보호하라고 있는 모든 조직, 군, 경찰, 국정원, 모두가 다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감시하고. 말도 안 되는 거, 다 잡아들여야 됩니다, 저는. 2,000명이라고 치죠. 2,000명이 사이버 다 그 수사받고 또는 뭐 벌을 받으면, 그럼 경찰은 사이버 수사는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사이버 수사 6개월 못 해도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 관련자는 모조리 다 처벌해야 된다. 친일파가 그 논리로 넘어가가지고, 아직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군요. 다시는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자, 이정현 판사님 옆에서 꿈뻑꿈뻑하고 벌써 앉아 계시기 때문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꿈뻑꿈뻑 계속 옆에서 언제 나한테 말 시키나 앉아 계셨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담담하게 혐의와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담담하게. 혐의가 뭐 20여 개다. 그런데 너무 많잖아요. 네. 좀 이해하기 쉽게 덩어리 좀 분류를 해 주십시오. 크게 보면은 4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4가지. 예, 하나는 뇌물수수. 뇌물. 예, 뭐 뇌물 뭐 그건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너무 많으니까 그건 네. 넘어가고요. 많이 먹었다. 예. 아니, 그래도 아직까지는 전직 네.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으시는데 드셨다. 예, 그리고 많이 시식하셨다. 예. 네. 그리고 다음 두 번째가 이제 횡령배임. 횡령배임. 네, 그 덩어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본인이 자백했던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네. 위반. 예, 네. 그 영법 빌딩으로 대통령 기록물을 함부로 반출한 행위. 네. 이게 대체로 이렇게 큰 세 덩어리가 있고. 유형으로 따지면 크게 세 개가 있다. 그다음 이제 네. 기타. 이제 여러 가지 좀 잡스러운 것들. 크게 사실 잡스러운 범죄는 아닌데 횡령배임이나 뇌물수수에 비하면 상당히 잡스러운, 뭐, 예를 들어 직권남용이라든가. 형량이 낮기 때문에. 예, 그리고 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가. 공직선거법 위반이 잡스럽다니요. 이게, 저기, 다른 거는 무기징역까지 있는데, 예. 그리고 뭐, 이제 군형법 위반이라든가. 예,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지금 아직까지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데, 쟁점 중에 하나가 지금 다스의 실소유자가 누구냐와 관련해서 이어질 수 있는 게,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당연히 따라오는 게 이제 BBK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주가 조작을 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많은 사람을 이제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거기서부터 대중적으로 이건 뭐 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알려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처벌 가능합니까? 일단 지금 액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액수가 얼마냐에 따라 법에 정해진 형이 달라집니다. 제 말은 공소시효.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1,000억대 피해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아직 그 부분에 관해서 명확하게 나온 것도 없고 그래서 그렇기는 한데 액수가 상당히 많게 되면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거든요, 이게. 그 무기징역이 되게 되면은 일단은 지금 현재 그 상으로는 공소시효가 무기징역에 해당하면은 공소시효가 15년이에요. 15년. 예. 그런데 2007년 12월 21일 날 이게 15년이 됐고 그 전 규정에 의하면은 10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퇴임한 지 이제 5년이 좀 넘었잖아요. 예. 그리고 중간에 이제 대통령으로 재직했던 기간 5년이 있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헌법 규정에 의해서 공소시효가 정지가 돼요. 예. 그러니까 취임하기 5년 안에 있었던 범죄라면 예. 그러면 적용이 될 수도 있어요. 취임하게 5년 안에 예. 2008년 취임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참여정부 출범해서 그 기간 안에 이루어졌던 범죄라면은 BBK 주가 조작 사건도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근데 주가 조작은 그 직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 범죄 행위 종료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140억을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좀 다릅니다. 그건 그러니까 달라요? 주가 조작이 네. 아니고 그 140억을 돌려받은 거 아까 말씀드렸던 직권남용 그 부분에 관련이 있는 거죠. 아, 아슬아슬하네요. 예, 그게 사실 뭐 이게 사실 드릴 말씀은 아닌데 이제 법률 종사자 입장에서는 참 이게 흥미롭고 연구 가치가 있는.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공장장님께서 범죄의 시작과 끝은 어디인가 따지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범죄가 종료돼야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끝나는 시점이 언제냐.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 예. 그 끝나는 시점이 언제냐라고 보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이게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140억을 돌려받는 데까지인데요. 왜냐면은 이 140억은 주가 조작을 해서 만든 돈이 빠져나간 거거든요. 그 돈을 되돌려 받는데 직권을 남용하긴 했지만 되돌려 받음으로 해서 주가 조작으로 발생한 이익을 다시 얻는 범죄 완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쾌한 날에 그 부분에 관한 답은 약간 부정적인 쪽에서 제가 안 그래요? 드리는 걸로. 기왕이면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모든 것은 거기서 시작되었는데. 그렇죠. 예. 예. 안타깝게도 그 주가 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은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예, 민사시효는 더 민사는 짧기 다르지만, 때문에, 예. 예, 지금 민사시효는 지금 대통령 재직 중 기간이 소멸시효 정지나 뭐 중단 사유가 아니라서. BBK 거의, 관련은 예. 빠져나갈 수도 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하나 좀 더 뭐라 그럴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이걸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공범자가 기소돼서 처벌을 받게 되면 그 기간은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근데 김경준 씨가 처벌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유가 있어요. 이거 그 연구 사례네요. 네. 이렇게까지 복잡한 사례가 별로 없죠.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렇구나. 잘 연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BBK는 가능한가? 주가 예. 조작은 가능한가? 네. 이 BBK 사건 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그렇죠.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펀더멘탈이죠. 모든 기술이 총 집결돼 있어요, 여기 보면. 예. 그 이유는 그것의 반복일 뿐이었다. 예,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자, 그렇고요. 지금 총 한 20여 가지 된다고 하는데 이제 크게 나누면 3가지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타까지 4가지. 기타. 네. 기타는 다른 참 사람들은 많습니다. 보통 네. 그 기타의 한두 건으로 이제 그것만 해도 지금 실형 선고사안이 네. 있는데. 기타는 다루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다루지 않겠고 가장 큰 덩어리. 예. 네, 오늘은 간략한 정리니까 사실 후토라인 쓰고 나면 뉴스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예, 하나 애청자 여러분들께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공장장님하고 나눈 대화에 들어가 있는 혐의 중에 사자방은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이건 제가 항상 드리지만 용돈 수준이고요, 이건. 용돈. 그때 공과금, 전기세 얼마야 할 때 이게 그 정도 느낌이군요, 일반인들한테. 예? 차비, 뭐 이런 느낌이고, 실제 이분이 이제, 배부르다. 하는 느낌의 것들은 저 해외에 다 있어요. 선거 기간 중에 광고 나왔지만 항상 배고픕니다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러신 것 같긴 해요. 예. 정신적으로 항상 배고파서 그렇게 많이 드신 게 아닌가 싶은데, 여하간 큰 덩어리는 아직 시작되지 진짜 덩어리. 네. 진짜 덩어리는 시작되지 않았고, 일단 용돈들이 잡힌 건데, 예. 요 중에서 제일 큰 거는 뭡니까? 뇌물수수가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법정형 자체가 아까 잠깐 횡령배임도 크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횡령배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형이 무기징역이긴 하지만 가장 낮은 형이 5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근데 뇌물수수는 10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일단 시작부터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뇌물수수가
그 형량을 정하는 가장 큰 기준이 됩니다. 스타트라인이 굉장히 높네요. 예, 높습니다. 근데 지금 액수가 10년 이상으로 지금 출발하실 액수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빨리 가시겠네요. 스타트라인. 일단 뭐 형량 문제를 약간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분 자료가 많아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 있다. 네. 그 우리나라 지금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에 의하면 뇌물수수 같은 경우에 1,000만 원부터 이제 형량을 쭉쭉 정해놓고 있는데 5억 원 이상, 그러니까 6단계로 정해져 놓고 있어요. 근데 가장 높은 걸 5억 원 이상 받은 걸로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5억 원 이상을 받게 되면 기본 형량이 9년에서 12년 사이예요. 그러니까 1년 정도는 약간 낮춰줄 여지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도저히 정상에 참작할 요소가 없다. 오히려 더 올려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제 기본이 11년이 되는 거예요. 11년. 예. 네. 그러니까 출발 지점에. 그렇죠. 저번에 한번 공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깎을 요소는 전혀 없고, 예, 깎을 요소 중에 이제 가장 뭐 전형적인 게 말씀드렸던 대로 진지한 반성, 그다음에 정과 없는 거, 정과도 많으시고, 예, 해당 사항이 없으시고, 정과 진지한 반성은 절대 없으시고, 아직도 정치 보복이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뭐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개과천선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저도 없다는 쪽에, 제로예요, 제로. 네. 그분의 평생을 걸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절대로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으셨죠. 그러니까요. 네. 그 반성이나 이런 건 절대 기대할 수 없고요. 그리고 올릴 요소는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뭐 3급 이상 공무원이고 적극적으로 요구했고 2년 이상 장기간 뇌물을 수수했고 그다음에 뇌물을 받고 부정처사라 그래가지고 잘못된 일도 하고 실제 실행하였다. 예, 그러니까 이런 사면해줬다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쭈루룩 있기 때문에 올릴 요소밖에 없어요, 사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기댈 때는 어딥니까, 이분이? 일단은 유죄가 인정되는 순간 상당히 위험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무죄 주장을 할 수밖에 없고 무죄 주장도 지금 객관적인 증거가 영포빌딩 지하에서 너무 많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측근들도 결국은 진술을 뒤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게 검찰 쪽 이야기더라고요. 검찰만 갔다 오면 연락이 아무도 안 됐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도 나름 어떻게 좀 방어를 하고 보호를 하려고 갔는데 보니까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본인들이 들었던 해명과 너무 다른 이야기, 그러니까 계속 제가 주장해왔지만 가장 가까운 참모들한테도 거짓말하기 때문에 참모들이 거기 가서 봤더니 이거 아니네? 10분 순간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큰일 나겠다라도. 다 도망갔어요. 그 관련해가지고 지금 변호인단에 일부 몇 분 참여하셨는데 한 2달이 걸쳐서 들었는데요. 지금 변호인단이 가장 크게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보통은 이제 변호인단이 구성이 되면은 검찰의 예상 질문이 무엇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이며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인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실이 무엇이고 그걸 놓고 우리가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이런 걸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의뢰인의 말이 정말 진짜일까? 이거부터 지금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상당히 극한 직업이 아닌가.